아득한 옛날 이 땅에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고 그 기운이 넘실대던 때였습니다. 이성계 태조가 새 왕조의 기틀을 다지며 도읍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땅의 기운 곧 풍수질이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명당을 찾아 천지를 유람하는 국사의 발걸음엔 백성의 염원이 실려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웅장한 왕업의 시작에 누군가의 소박한 삶이 쓰러져야만 했다면 과연 그곳이 진정 길한 땅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조선 건국 초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기운을 끊고 새 왕조의 기틀을 굳건히 하고자 도읍을 옮기려 하였습니다. 왕의 명을 받은 도선 국사는 천지를 돌아다니며 길지를 찾았지요. 그는 북악산 아래 백성을 편안히 보듬을 십승지 명당을 발견하고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만대의 왕업을 이룰 터전이라 여겼던 것이지요. 허나 그 명당에는 이미 오랜 세월 뿌리내리고 살아온 박노인의 소박한 터전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살아온 터의 조상의 묘까지 모신 박노인에게는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는 곳이었죠. 도선 국사는 박노인을 찾아가 간곡히 청했습니다. 노인장, 이 땅은 나라의 기운을 담을 곳이니 부디 대의를 위해 터를 비워주시지요. 박노인은 선뜻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묘를 어찌 함부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 마을의 풍수가가 이르길 이 터는 본디 평화로이 살아가는 이들의 땅이니 만약 인위적인 힘으로 터전을 빼앗는다면 오히려 재앙이 닥칠 것이오라고 경고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도선 국사 또한 백성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 금기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안위가 달린 일이기에 그는 고뇌와 갈등 속에서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지요. 결국 박노인의 터전은 나라의 이름으로 수용되고 말았습니다. 그 위에는 웅장한 왕궁이 세워졌고 도선 국사는 땅의 기운을 보강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풍수지리에 능한 승려들을 불러 모아 한양 곳곳에 비보사찰을 세우고 비보탑을 쌓아지기를 다독였습니다. 이제야 나라의 운명이 굳건해질 것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왕궁이 들어선 후에도 박노인 가족에게는 알 수 없는 불행이 거듭되었어요. 애써 지은 집은 자꾸만 허물어지고 병치레하는 자손은 나날이 늘어갔죠. 백성들 사이에서는 왕실의 비보책이 오히려 민심을 해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박노인의 눈물은 말을 새가 없었고 그를 지켜보던 어린 길동은 풍수의 비밀이 그저 땅의 이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답니다. 이 소식은 태조 이성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의 동요와 박노인 가족의 비극을 알게 된 왕은 깊은 시름에 잠겼죠. 그는 풍수지리가의 판단이 언제나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왕업은 백성의 삶에 있음을, 백성이 평안해야 나라가 평안함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던 것이지요. 태조는 박노인 가족을 직접 찾아가 무릎 꿇고 위로하며 비보책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애민정신으로 국정을 다스릴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태조는 박노인 가족에게 새로운 터와 넉넉한 보상을 제공하고 비보사찰의 목적을 오직 백성을 위한 공덕 쌓기로 바꾸었습니다. 왕의 진심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왕의 통치 아래 민심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죠. 어린 길동은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풍수지리가 단순히 땅의 이치를 아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과 덕을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 후 도선 국사는 자신의 풍수 이론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진정한 명당이란 백성이 평안하게 사는 곳이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이후 조선은 풍수만을 맹신하지 않고 백성의 삶을 근간으로 하는 정치를 펼치며 오랜 세월 번영을 누렸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 속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도읍으로 삼을 때 풍수지리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비보 풍수는 땅의 기운, 즉 지기가 약하거나 허한 곳을 인위적으로 보완하여 국가나 지역의 번영을 도모하는 사상이었죠. 비보 사찰이나 비보탑을 세워 땅의 기운을 북돋으려는 시도가 그 예시입니다. 또한 십승지란 풍수지리적으로 난리를 피하고 살기 좋은 이상적인 명당을 일컫는 말로 이곳은 생기가 뭉쳐있어 국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고려의 태조 왕건이 남긴 훈요 10조에서도 도선 국사의 풍수 사상을 계승하여 길지를 택해 수도를 정하고 비보사찰을 세우라는 당부가 있었을 만큼
옛사람들은 국운과 명당의 기운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허나 아무리 길한 명당이라도 그 땅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지요. 진정한 번영은 땅의 기운이나 재물 같은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조화와 구성원 모두의 안녕을 추구하는 인간적인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 가장 큰 지혜이자 행복의 근원 아닐까요? 왕의 터를 두고 벌어진 백성의 눈물,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였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터전, 그곳에 숨겨진 또 다른 풍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옛날 옛적 세상의 땅의 기운을 읽는 자, 바로 지관이 있었지요. 그들은 산과 물, 바람의 흐름을 읽어 기륭화복을 점쳤으니 땅의 이치가 곧 사람의 운명이라 믿었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몰락한 가문을 일으키려 애쓴 한 젊은 지관과 탐욕에 눈이 멀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려 했던 한 노대감에 얽힌 기묘한 설화입니다. 과연 땅에 감춰진 비밀은 무엇이며 인간의 욕심은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깊은 산골에 자리 잡은 한 마을에 최지관이라 불리는 젊은이가 살았답니다. 그는 대대로 풍수지리에 통달한 가문의 적통이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그의 가문은 오랫동안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죠. 최지관의 마음속에는 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픈 간절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그 무렵 인근 고을에 김대감이라는 이가 있었으니 부와 권세는 남부러울 것 없었더군요. 허나 그의 근심은 끊이지 않았어요. 자손들이 연이어 병치레를 하고 집안의 불운이 겹치면서 명문가의 위세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했던 김대감은 명성이 자자한 최지관을 찾아가 조상묘를 이장할 좋은 터, 이른바 용혈을 찾아달라 청했지요. 최지관은 이 기회가 자신의 가문을 다시 일으킬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김대감의 청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의 길고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지요. 최지관은 어린 하인 복돌이를 데리고 험준한 산세를 오르내리며 용혈을 찾아 나섰답니다. 깊은 산속 12봉우리가 겹겹이 이어진 곳이었죠. 며칠 밤낮을 헤매던 끝에 마침내 그의 눈앞에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용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는 듯한 산줄기, 그리고 그 품 안에 오롯이 기운이 뭉쳐있는 듯한 터. 바로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천하의 명당 혈장이었어요. 좌청룡 우백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앞쪽으로는 안산과 조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절묘한 곳이었답니다. 최지관은 한눈에 이곳이 비할 데 없는 길지임을 알아챘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스쳤습니다. 이곳 혈장의 기운이 너무도 강하고 민감하여 자칫 잘못 다루면 오히려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독혈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김대감에게 섣불리 묘를 이장하려 들면 화를 입을 수 있으니 때를 기다리고 조심해야 한다고 거듭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의 마음은 이미 급할 대로 급해져 있었지요. 그는 최지관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공사를 시작하여 조상묘를 옮겨 가문의 영광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그의 눈에는 오직 풍요로운 미래만이 아른거렸고 자연의 섭리나 지관의 경고 따위는 들리지 않는 듯 했답니다. 결국 김대감은 최지관의 만류를 무시하고 즉시 묘 이장 공사를 강행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김대감의 명에 따라 하인들이 혈장 주변에서 공사를 시작했더군요. 최지관은 혹여 혈자리의 기운이 흐트러질까 노심초사하며 몰래 혈장을 살피러 갔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경악스러운 광경이었죠. 김대감의 하인들이 풍수의 이치를 전혀 모른 채 명당의 핵심 기운이 흐르는 곳을 함부로 파헤치고 훼손하고 있었으니까요. 최지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답니다. 그는 당장 공사를 멈추라 소리치며 하인들에게 달려들었죠.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곳의 기운을 함부로 건드렸다간 큰 화를 입을 것이다. 하지만 하인들은 오히려 지관을 비웃으며 막무가내로 삽질을 계속했지요. 결국 최지관은 혈장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거친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몸싸움이 한창이던 그때 하인들이 휘두른 괭이가 혈장의 가장 핵심인 정혈을 향해 내리꽂히는 것을 보았답니다. 정혈이 파괴되면 이 명당은 영원히 생기를 잃을 터.
최지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몸을 던져 그 괭이를 막아섰습니다. 그의 온몸이 충격으로 휘청였지만 정열은 간신히 파괴를 면했지요. 최지관은 혈장을 지키려다 머리가 깨지고 온몸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의 모습은 처참했더군요. 그의 희생 덕분에 정열은 간신히 보존되었으나 주변의 지기는 이미 심하게 흐트러진 뒤였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김대감은 최지관의 희생과 진심을 깨닫고 그제야 자신의 탐욕을 깊이 뉘우쳤답니다. 그는 곧바로 공사를 중단하고 최지관에게 사죄했지요. 허나 이미 공사로 인해 혈장 주변의 지기는 불안정해질 대로 불안정해진 상태였습니다. 김대감은 명당이 독혈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최지관의 경고가 떠올라 조상묘를 이장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더군요. 가문의 번영을 바랐던 그의 욕심이 오히려 조상묘를 좋은 터에 모시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지요. 한편 최지관은 이 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명성을 잃고 더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풍수의 진정한 가치를 지켰다는 내적인 만족감이 잔잔하게 남아 있었답니다. 수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최지관이 혈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던 헌신적인 노력이 뒤늦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더군요. 그의 뛰어난 학식과 올곧은 인품을 흠모하는 젊은 직원들이 하나둘 그를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지요. 최지관은 이제 더 이상 땅의 이치만을 맹목적으로 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풍수의 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답니다. 한편 김대감은 최지관의 조언을 따라 혈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주변 환경을 복원하는 데 힘썼습니다. 비록 급진적인 가문의 번영은 없었으나 그의 자손들은 놀랍도록 건강하게 성장하였고 집안에는 다시 평온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감돌게 되었답니다. 땅을 존중하고 욕심을 버린 덕분에 얻은 결과였지요. 최지관은 평생을 스승으로서 많은 직관을 양성하며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진정한 풍수의 도를 설파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후대에 길이길이 전해져 땅과 사람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였답니다. 욕심으로 가득했던 김대감의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져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일깨워 주었고요. 이처럼 산과 물, 땅의 기운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행위에 따라 기륭을 달리하는 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옛 조상들은 땅의 기운이 인간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지요. 특히 명당을 찾는 풍수지리는 국가의 운명에서부터 개인의 기륭화복까지 좌우한다고 여겨졌답니다. 이 이야기 속 최지관이 찾았던 용혈이 바로 그 중심인데요. 용혈이란 산의 줄기, 즉 용맥이 힘차게 뻗어내려와 생기가 뭉치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를 말합니다. 이곳은 풍수의 네 가지 중요한 요소인 용, 산줄기, 혈 기운이 뭉친 곳, 사, 혈을 감싸는 주변 산, 수, 혈을 감싸는 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곳이어야 길한 기운을 얻을 수 있지요. 이 네 가지를 통틀어 용혈사수라 부른답니다. 이야기에서 최지관은 혈장을 발견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생기가 응축된 곳을 정혈이라 했지요. 혈장은 넓은 범위의 명당 기운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정혈은 바로 그 혈장의 심장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자리랍니다. 또한 혈장 앞에는 마치 책상이 놓인 듯한 낮은 산을 안산, 그보다 멀리 병풍처럼 두른 높은 산을 조산이라 부르는데 이들이 혈장을 보호하고 생기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여 명당의 기운을 더욱 북돋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풍수의 이치는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옛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었지요. 이 이야기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인간의 탐욕이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진정한 지혜는 땅의 이치와 생명에 대한 겸손한 존중에서 나오며 이는 오늘날 우리가 환경과 어떻게 공존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네요. 물질적 풍요만을 좇기보다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욕심은 때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때로는 땅에 깃든 기운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동기가뭉의 신비로운 이야기도 전해진답니다.
여러분은 혹 묘를 잘못 건드려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신비로운 이치, 동기 가뭉에 얽힌 기묘한 사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조상 묘를 둘러싸고 벌어진 알 수 없는 불행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건 기이한 이장 소동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옛날 옛적 김판서라는 이가 살았어요. 한때는 그 이름만 대면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번듯한 명문가의 후손이었지요. 헌데 세월이 흐르며 집안 형편은 날로 기울어갔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은 쥐도 새도 모르게 줄어들었고요. 자손들은 병치레를 달고 살며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아 애를 태웠어요. 김판서는 이 모든 불운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밤낮으로 한숨만 쉬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참봉이라는 사람이 김판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김판서와는 먼 친척이었으나 평소 풍수와 기이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던 인물이었어요. 이 참봉은 김판서에게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김판서 어르신, 혹 조상 묘의 기운이 후손에게 미치는 동기 가뭉 때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묘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그 말을 들은 김판서는 귀가 번쩍 뜨이는 듯 했답니다. 이 참봉의 말에 김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을 어귀에 은거하는 노인 직관을 찾아갔습니다. 그 노인 직관은 자연의 이치에 통달한 분으로 이름이 높았지요. 김판서는 가문의 몰락을 막기 위해 조상 묘를 이장할 결심을 하고 노인 직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허나 노인 직관은 고개를 저으며 이장을 만류했습니다. 묘의 기운은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요. 특히 땅속 생기가 흩어지면 후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닥칠 수도 있소이다. 그는 섣부른 이장이 곧 큰 화를 부를 것이라 거듭 경고했지요. 그 말은 곧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금기를 어기지 말라는 것이었으나 김판서는 가세가 기울어가는 초조한 마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노인 직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묘를 파헤칠 준비를 했답니다. 김판서는 사람들을 시켜 묘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삽질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고 흙먼지가 사방으로 피어올랐죠. 묘 자리를 깊이 파내려가던 인부들이 그만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묘의 유골함 아래에서 오래전 누군가 박아놓은 듯한 쇠문 여러 개가 발견된 것입니다. 녹이 슬어 검붉게 변한 못들이 섬뜩하게 박혀 있었지요. 이를 본 노인 직관은 크게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묘의 생기를 끊어 가문의 번영을 막고 후손들의 운명을 왜곡시키려 한 풍수적 악행이로구나. 그가 묘에 박힌 쇠못을 하나둘 뽑아내기 시작하자 갑자기 마른 하늘에 천둥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람이 휘몰아치며 모두가 혼비백산했지요. 사람들은 이것이 묘에 깃든 조상의 백이 강렬하게 감응하는 현상이라며 두려움에 떨었답니다. 겨우 쇠못을 모두 뽑아내자 거짓말처럼 천둥번개도 잦아들고 땅의 울림도 멈추었습니다. 그 후로 김판서 가문의 건강은 차츰 회복되는 듯 했지요. 헌데 묘를 파헤치는 데 동원되었던 인부들과 그들에게 묘 이장을 부추겼던 이들의 집안에는 크고 작은 불행이 잇따랐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뜻밖의 사고를 당하는 등 알 수 없는 우환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김판서는 이를 보며 풍수적 악행의 대가가 이토록 혹독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 묘를 훼손했던 것을 깊이 뉘우쳤어요. 김판서는 묘를 다시 정성껏 복원하고 조상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더불어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무게를 절감했답니다. 묘가 제대로 복원된 후 신기하게도 김판서 가문은 점차 옛 명예를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아프던 자손들에게는 다시금 활기가 찾아왔고요.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났지요. 한편 이 참봉은 묘에 쇠못을 박았던 자들의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지요. 쇠못을 박은 이들은 다름 아닌 과거 김판서의 조상과 큰 원한 관계에 있던 가문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이어져 온 원한이 묘의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었고 그 흉한 기운이 수대에 걸쳐 김판서 가문의 부정적인 동기감흥을 일으켰던 것이었죠. 이 참봉은 이 사건을 통해 묘의 기운이 후손들에게 얼마나 크고 오래가는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금 깨달았다고 합니다. 김판서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노인 직관의 지혜와 자연의 섭리에 대한 존중을 깊이 배웠습니다.
그는 진정한 효란 조상의 유골, 즉 백을 좋은 터에 모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지요. 오히려 후손들이 조화로운 마음으로 덕을 쌓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판서는 이 깨달음을 자손들에게 전하며 가문의 번영이 물질적인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도리와 자연의 이치를 함께 지켜나가는 삶을 지향하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김판서의 가문은 풍수의 신비로운 이치 속에서 진정한 번영의 길을 찾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기 가뭄은 조상의 뼈가 묻힌 땅의 기운이 살아있는 후손에게 전해진다는 아주 신비로운 사상입니다. 같은 기운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뜻이지요.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죽으면 정신적인 기운인 호는 하늘로 오르고 육체적인 기운인 백은 땅에 남아 묘터의 지기와 교감한다고 믿었답니다. 묘자리가 좋으면 그 좋은 기운이 백을 통해 후손에게 복을 주고 나쁘거나 훼손되면 불운을 가져온다고 여겼어요. 특히 생기는 땅 속에 흐르는 살아있는 기운을 뜻하는데 이것이 풍부한 명당이 기운을 불러온다고 보았지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 묘의 쇠못을 박아 생기를 끊는다면 이는 땅의 기운을 왜곡하고 후손에게 해를 입히려는 풍수적 악행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악행은 혼란스러운 기운을 만들어 동기가뭉을 통해 후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조상에 대한 진정한 공경은 좋은 묘자리를 넘어 살아있는 우리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덕을 쌓고 베푸는 삶에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욕심은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오니 나와 이웃의 조화를 지키는 삶이 곧 가장 큰 복임을 이 이야기는 알려주고 있네요. 여러분은 진정한 번영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이야기는 국군의 위기 속에서 백성을 위한 희생을 선택한 한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 비보사찰과 풍수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볼까 합니다. 옛 고려시대 나라의 운수가 기우뚱하던 때였어요. 왕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요. 백성은 굶주리고 병들어 땅마저 기운을 잃어버린 듯 했거든요. 그때 왕의 눈길이 닿은 곳은 바로 풍수지리의 신비로운 힘이었답니다. 과연 땅의 이치로 쇠락한 국운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옛 고려시대 나라의 운수가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병들어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지요. 왕은 선대왕 때부터 국운 보완을 위해 세워진 비보사찰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대비 스님을 찾아 국운 회생 방도를 간절히 물었죠. 대비 스님은 명상 끝에 비보사찰들의 연기가 약해졌으니 젊은 도명 스님에게 기운을 살릴 방안을 찾게 하십시오 하고 답했습니다. 풍수지리에 밝았던 도명 스님은 스승의 명을 받들어 쇠락한 국운을 바로잡기 위한 험난한 여정에 올랐습니다. 도명 스님은 전국 각지의 비보사찰을 순례하며 땅의 기운과 사찰의 조화를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비보사찰의 당도한 스님은 큰 충격에 빠졌죠. 그곳은 과거 권력자의 욕심으로 잘못된 위치에 세워져 있었더군요. 사찰의 풍수맥은 끊어져 오히려 흉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를 왕에게 고해야 할지 번민에 잠겼습니다. 잘못된 비보책을 바로잡는 것은 마땅하나 선대 왕실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었으니까요. 국가를 해치는 그릇된 풍수는 금기 중의 금기. 스님은 정의와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고심 끝에 도명 스님은 왕에게 비보사찰의 잘못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왕은 선대 치부 노출에 주저했으나 도명 스님은 불교의 자비와 풍수의 상생 원리로 왕을 끈기 있게 설득했지요. 진정한 국운은 백성의 안녕에 있사옵니다. 땅의 이치를 거스른 사찰은 백성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스님의 간언에 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왕은 스님에게 풍수맥을 바로잡으라 명했고 도명 스님은 목숨을 걸고 흉기로 변한 사찰의 땅을 정화하는 대대적인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님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죠. 비보사찰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지형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백성의 염원과 승려의 맑은 정신이 깃들 때 비로소 발휘된다는 것을요. 도명 스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흉기로 변했던 풍수맥은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땅에 맺혔던 강한 흉기의 반발은 거셌죠. 스님은 불사 과정에서 크게 다쳐 수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대대적인 공사로 많은 재물이 소요되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라를 살린다 했건만 우리의 고통만 늘어나는구나. 도명 스님은 자신의 희생이 백성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을 보고 깊은 번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길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회의가 스며들었더랬죠. 왕은 도명 스님의 희생과 백성의 고충을 보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구구는 백성의 삶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왕은 비보사찰 정책을 수정하여 형식적인 비보 대신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구휼 사업에 더 큰 힘을 쏟았습니다. 도명 스님 또한 직위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자비로운 행위 자체가 구군을 융성하게 하는 진정한 풍수임을 깨닫고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번민은 지혜로 바뀌었죠. 이후 도명 스님은 여생을 비보사찰의 기운을 살피고 백성을 위한 불사를 행하며 보냈습니다. 그의 지혜와 자비심은 고려의 구군을 다시 일으키는 근본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후대에는 비보사찰이 단순히 풍수시설이 아닌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종교적, 정신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답니다.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도리가 어우러진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였지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비보사찰은 고려시대 땅의 기운이 약하거나 비어있는 곳에 절을 세워 그 기운을 인위적으로 보완하고 나아가 나라의 운수를 북돋으려 했던 특별한 풍수 정책을 일컫습니다. 땅에 살아있는 기운을 직이라 부르는데 이 직이가 맑고 풍요로우면 생기가 되어 기라지만 반대로 뒤틀리거나 탁해지면 흉기가 되어 재앙을 부른다 믿었지요. 당시 고려는 불교가 국교였기에 풍수 사상이 불교와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비보사찰과 같은 형태로 발전했더군요. 또한 모든 존재가 서로 돕고 이롭게 하는 상생 원리는 풍수에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중요한 가르침이었으니 무척 의미 깊은 풍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나 외적인 힘에만 의지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처럼 진정한 번영은 백성을 향한 통치자의 진심 어린 노력과 지혜로운 실천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상묘의 기운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기 가뭉의 미스터리와 그로 인해 벌어진 한 이장 소동을 만나보실 겁니다. 마을을 감도는 서늘한 기운에 몸서리치던 박진사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어느 날부터인가 재앙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축들이 까닭없이 죽어나가고 애써 지은 곡식들은 밭에서 썩어 문드러졌죠. 심지어 대대로 내려오던 박진사 가문의 자손들마저 이유 모를 병에 시달리며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부터 떠돌던 한 처녀 귀신의 짓이라고들 말했습니다. 그 처녀 귀신은 대체 누구이며 어찌하여 마을에 이리도 끔찍한 원한을 품게 되었던 걸까요? 평화롭던 마을에 드리운 불길한 그림자는 박진사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집안과 마을에 닥친 기이한 불행의 원인을 찾으려 애썼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낮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 문득 박진사는 마을 어귀의 오래된 묘역과 자신의 조상 묘를 오랫동안 소홀히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 이 모든 불운이 선조들의 터전, 즉 묘역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고민 끝에 박진사는 산 너머 마을에 용하다는 영매 김씨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김씨는 박진사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사댁 마을에 들이온 불행은 필시 땅의 기운, 곧 지기가 뒤틀린 탓입니다. 이는 묘에 묻힌 어떤 혼백의 강한 원한이 동기 가뭉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매 김씨는 원한이 깊을수록 혼은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육체적인 기운인 백은 땅에 남아 사라지지 않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 육신, 즉 백이 온전치 못하면 원한은 더욱 증폭되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부르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경고했습니다. 섣불리 묘를 건드리려 한다면 그 화가 더욱 커질 것이니 부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는 곧 영매 김씨가 전하는 엄중한 금기였어요.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박진사는 김씨의 경고를 가슴에 새기면서도 이 불행을 끝내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영매 김씨는 박진사와 함께 마을 주변의 묘들을 두루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묘들을 지나치다 김 씨의 발걸음이 한 초라한 묘 앞에서 멈췄습니다. 봉부는 오랜 세월 방치된 듯 허물어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 일부러 훼손한 것처럼 돌무더기만이 흩어져 있었죠. 영매 김 씨는 그 묘의 기운과 땅에 남은 백의 기운을 감지하더니 눈을 감고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내 그녀는 나지막이 은졸였습니다. 이 묘는 한 처녀의 것이며 그녀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채 묻혔다가 설상가상으로 묘마저 무참히 훼손되면서 그 원한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박진사는 영매 김 씨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처녀의 묘를 정성껏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물어진 봉분을 다시 쌓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며 한 조각이라도 더 온전하게 만들려 애썼지요. 그리고 영매 김 씨의 주관 아래 원귀 처녀의 혼을 달래기 위한 진혼굿이 성대하게 벌어졌습니다. 굿이 절정에 달하자 놀랍게도 굿판 위에 원귀 처녀의 생전 모습과 억울한 죽음 그리고 묘가 훼손되던 비극적인 장면이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듯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에 경악하며 처녀의 한설인 삶에 깊이 공감하고는 숙연해졌습니다. 진혼굿이 끝난 후 원귀 처녀의 원한은 어느 정도 가라앉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박진사를 덮쳤습니다. 묘를 훼손했던 자들이 다름 아닌 박진사 가문의 먼 친척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깊은 불신과 갈등을 불러일으켰죠. 게다가 원귀의 강한 감흥을 직접 겪었던 영매 김 씨와 박진사 가족 일부는 흉기에 노출되어 한동안 이유 모를 병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영매 김 씨가 경고했던 금기를 어긴 대가이자 원한의 깊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원귀 처녀의 백이 땅에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묘를 완전히 복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이처럼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영혼을 기리는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자고 권했죠. 영매 김 씨의 진정성에 감복한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마을에는 거짓말처럼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박진사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비단 조상 묘뿐만 아니라 이 땅에 묻힌 모든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답니다. 영매 김 씨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정기는 땅에 깃들고 혼백은 천지간을 떠도니 땅의 이치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풍수이자 동기감흥의 지혜입니다. 마을은 그 가르침을 따라 원한에 맺힌 영혼들을 추모하고 공경하는 새로운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자연과 인간, 산자와 죽은 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오래도록 이어진 불행은 그렇게 끝이 났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자의 영혼이 품은 원한이 땅의 흉기, 곧 나쁜 기운으로 남아 후손이나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원한과 흉기에 의한 동기감흥이라 불렀지요. 사람이 죽으면 정신적인 기운인 혼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육체적인 기운인 백은 땅에 남아 묘터의 지기와 교감하며 후손에게 영향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이 온전히 땅에 정착되어야 원한이 풀리고 그렇지 못하면 흉기가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본 것이지요. 또한 이처럼 설명할 수 없는 불행이나 악몽 혹은 강한 직감처럼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을 정신적 동기감흥이라 일컬었습니다. 해소되지 못한 원한은 대를 이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평화는 과거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치유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일러주는 듯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마음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은 혼백이 깃든 땅의 원한이 이토록 무서운 힘을 지녔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풍수의 비밀과 인간의 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고요한 땅, 울리는 마음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들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